오토바이 타고 배달 알바나 하는 애가 임신까지 못해? 변호사인 남편 집안 체면이 뭐야 이게? 3년간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내쫓은 후 벌어진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남편과 이혼할게요. 앞으로 후회하실 텐데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과연 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쫓아낸 시어머니와 남편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월의 반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 가득한 일이 생길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음과 함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전복됐습니다. 미친 듯한 폭우가 쏟아지던 새벽. 정아윤은 배달을 가다 사고를 목격하고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어요. 전복된 차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냥 가야 하나? 아니야, 사람이 있을 거야. 하윤은 망설임 없이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렸어요. 운전석엔 정장 입은 남자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려요. 제 말 들려요? 안전벨트가 그의 몸을 옥죄고 있었어요. 불길은 점점 가까워졌죠. 하윤의 떨리는 손이 벨트를 풀었습니다. 남자는 축 늘어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간신히 그를 차 밖으로 끌어냈죠.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남자를 눕혔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어요. 안 돼. 숨을 안 쉬어. 심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하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문득 대학 교양 수업 때 배웠던 심폐소생술이 떠올랐습니다. 30번 압박, 2번 인공호흡. 자, 할 수 있어. 하윤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남자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온 힘을 다해 압박했어요. 빗물과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숨 쉬어. 제발 숨 쉬세요. 30번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남자의 차가운 입술에서 피맛이 났어요. 다시 압박, 또 압박. 그렇게 1분, 2분, 3분이 지났죠. 갑자기 남자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침을 하며 물을 뱉어냈어요. 살았다. 살았어. 하윤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빨간 불빛이 빗속에서 번졌죠.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빛이 하윤을 향했죠. 당신이 날 말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윤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남자의 피였습니다. 빗물이 붉은 피를 씻어내렸지만 그 감촉은 손끝에 남아 있었죠.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하윤은 멍하니 서 있다가 현실로 돌아왔어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음식을 시킨 고객 같았습니다.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야! 장난해? 1시간이나 늦었잖아! 음식 다 식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사고가 있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장 환불해줘 별점 테러할 거야! 하윤은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한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배달 가방을 다시 맸어요.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죠. 그 사람, 살아서 다행이야. 집에 돌아온 건 새벽 4시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온통 피와 빗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뿌듯했죠. 잘했어, 정아윤. 진짜 잘했어.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구한 그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남자가 훗날 자신에게 어떻게 할지도. 3달 후 대학병원 로비. 하윤은 병원 지하 푸드코트에 배달을 왔습니다. 무거운 보온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그날 밤에 저를 구해주신 분 아닌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하윤이 돌아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눈빛은 익숙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석 달 전 빗길에 차가 전복됐었는데. 아,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윤은 놀랐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때 그 아저씨 살아계셨네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제 이름은 윤재석입니다. 재석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하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당연한 일 했는데 뭐려. 당연한 일이라뇨?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제가 뭐라도 보답을. 진짜 괜찮아요. 저도 바쁘고요. 하윤은 배달 가방을 들었습니다. 재석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엔 배달 알바 뛰어요. 재석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배달 알바생이라니. 아니, 그렇게 힘든 일을 두 개나. 뭐가 힘들어요? 일하는 게 좋은데. 하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손들이 돌리는 거예요. 제가 배달하는 음식으로 누군가는 끼니를 때우고 물류센터에서 분류한 택배로 누군가는 필요한 걸 받죠. 화려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재석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로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밥이라도 사고 싶은데요. 하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다음 배달까지 10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커피나 한 잔 빨리 하죠. 병원 카페에 앉은 두 사람. 재석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의식 잃어가면서 이대로 끝이구나 싶었는데 누군가 막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그 목소리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죠. 그런데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정하윤이에요. 하윤 씨, 진짜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재석은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윤은 망설이다가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가끔 밥이라도 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뭐, 밥 사준다는데 싫을 이유 있나요? 하윤이 일어섰습니다. 배달을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변호사님. 하윤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에요. 억울한 사람들 돕는 일,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재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배달 가방을 든 작은 어깨가 커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재석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를. 하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손들이 돌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만난 후 재석은 매일 하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엔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였지만 점점 길어졌죠. 오늘도 배달하시나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재석 씨도 건강 조심하세요. 어느 날 저녁 재석이 용기를 냈습니다. 하윤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대로 된 저녁 사고 싶은데. 하윤은 망설였어요. 배달복 입은 자신과 대형 로펌 변호사.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죠. 하지만 재석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비싼 데는 부담스러워요. 걱정 마세요. 편한 곳으로 갈게요.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얘기를 나눴죠. 하윤 씨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두 개나 하세요? 하윤은 잠시 고민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그냥 일하는 게 좋아요. 땀 흘려번 돈이 가장 정직하잖아요. 재석은 그런 하윤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어요. 전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변호사는 머리로 일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모든 일은 다 소중해요. 재석 씨 일도 제 일도. 그날 밤 재석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석 달 후 재석은 프로포즈를 준비했어요.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하윤이 일하는 물류센터 앞에서 기다렸죠. 하윤 씨.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하윤이 놀랐습니다. 재석 씨? 여긴 어떻게? 재석은 무릎을 꿇었어요. 물류센터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하윤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여기서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윤 씨만 있으면.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윤아, 받아. 하윤은 눈물이 났어요.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네, 그럴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석이 어머니에게 하윤을 소개하는 날이었어요.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하윤입니다. 명숙은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품 하나 없는 소박한 차림이었죠. 그래, 뭐 하시는 분이니? 재석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물류센터에서 일하시고. 물류센터? 사무직? 아니요. 현장직이에요. 명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현장직? 그러니까 현장 막일 말이니?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하고 저녁엔 배달 알바도 해요. 명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석아, 너 지금 정신이 있니? 변호사가 막노동꾼이랑 결혼한다고? 어머니, 막노동이 아니라 정직한 노동이에요. 뭐가 달라?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하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알아요. 하지만 재석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우리 집안에 이런 며느리는 안 돼. 재석이 소리쳤어요. 엄마, 너무해요. 내가 너무한 거야. 그 여자가 뭐가 좋아서? 재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하윤이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명숙이 놀랐어요. 뭐? 생명의 은인? 재석은 그제야 그날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빗길 사고 때 심폐소생술로 하윤이 자신을 구한 일을. 명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그래, 고마운 사람이네. 하지만 고마운 거랑 결혼은 달라. 엄마, 목숨 빚졌다고 결혼까지 하는 거야? 돈으로 보답하면 되지. 하윤이 일어섰습니다. 저 가볼게요. 하윤아. 재석이 따라 나왔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래. 하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재석 씨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그런 말 하지 마. 난 하윤이가 좋아. 정말요? 엄마의 은인이 아니라 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재석이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을 하윤은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관계였어요. 6개월 후 하윤과 재석은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하윤 쪽 하객은 물류센터 동료 몇 명뿐이었습니다. 재석 쪽은 로펌 동료들과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신혼집은 재석의 부모님 집 근처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 이명숙은 첫날부터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석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하윤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우리 집안 체면은 생각 안 해? 변호사 아들이 배달부 며느리라니. 명숙은 하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일은 계속할 거니? 네, 어머님. 일하는 게 좋아서요. 헐, 진짜 배달통 들고 다닐 거야? 창피해 죽겠네.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니? 하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돌려요, 어머님. 그 말에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 드는 거니? 배달부 주제에 로펌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윤 변호사, 부인은 안 오시나? 아, 네.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재석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배달 알바 하신다면서요? 와, 대단하시네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헐, 진짜야? 윤 변호사 부인이 배달부? 미쳤다. 변호사가 왜 그런 여자랑 돈 없어서 일하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재석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런 시선들이 부끄러웠는데 구분이 안 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석은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배달 좀 그만둬. 제발. 왜요? 제가 배달하는 게 그렇게 쪽팔려요? 그게 아니라 위험하잖아. 밤에 오토바이 타고. 하윤은 재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당신도 날 창피해하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눈빛이 다 보여요. 당신도 날 부끄러워해요. 주말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명숙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윤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어머, 정말 예쁘네. 무슨 일에? 명숙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배달 알바한데 오토바이 타고 음식 나르는. 친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래. 요즘은 뭐 다들 일하니까. 근데 변호사 집안에 배달부라니 좀 그렇지 않니? 그러게. 재석이가 왜 그런 애랑. 하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제 일이 자랑스러워요.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거든요.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자랑스러우면 평생 배달이나 해. 우리 집 망신은 내가 다 시키고. 그날 밤 하윤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습니다. 재석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좀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은 안 괜찮아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 당신은 모르겠죠?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작지만 깊은 금이 같습니다. 시댁 친척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명숙은 하윤을 모두 앞에 세웠습니다. 마치 구경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배달 알바 한대요. 오토바이 타고 음식 나른대요.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아니, 재석이가 진짜 배달부랑 결혼했어? 돈이 없나? 왜 일을 해? 변호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네. 한 친척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혹시 임신해서 결혼한 거야? 아니면 왜 그런 여자랑? 하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재석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석아, 이제 애도 가질 생각이면 하윤이 일 좀 그만두게 해. 애 엄마가 배달부라니 쪽팔려서. 어머니. 뭐 어머니야. 너도 창피하잖아. 회사에서 뭐라고 하니? 재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윤이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뭘? 당신은 나를 왜 사랑했어요? 재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날 구해줬잖아. 그래서요? 그때부터 내가 계속 생각났어. 날 살려준 사람.
하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사랑한 거예요? 빚진 마음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만약 그날 내가 당신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날 사랑했을까요? 재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빚진 거였네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니까 결혼까지 한 거죠? 평생 갚아야 할 빚처럼? 하윤아,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해요? 당신 눈빛 봐요. 날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날 대하고 있어요. 재석은 부인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그날 밤 하윤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사랑이었습니다. 동정도 감사도 아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석에게 자신은 평생 갚아야 할 빚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석이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정말 배달 그만두면 안 될까? 엄마 말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좀 창피해. 그 한마디가 하윤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은 나랑 있는 게 창피한 거군요. 그게 아니라 내 직업이 나예요. 그걸 창피해 한다는 건 날 창피해 한다는 거죠. 재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윤은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 사랑이 아닌 것으로 시작한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촉매제가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하윤은 마지막 배달을 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석 달 전 재석을 구했던 그날처럼 폭우였어요. 도로가 미끄러웠습니다. 커브를 돌던 순간 맞은편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왔죠. 하윤은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어요. 그대로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하윤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다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아랫배였어요. 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석에게 전화했죠. 여보, 나 사고 났어. 배가 너무 아파. 전화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였죠. 지금 회식 중이야. 119 불러. 나 바쁘니까. 잠깐 나 정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윤은 빗속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아팠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지나가던 택시 기사님이 발견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119 불러드릴게요. 구급차가 와서 하윤을 병원으로 실어갔어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다리 상처는 심하지 않은데 복부 통증이 심하시네요. 입원하셔야겠습니다. 하윤은 혼자 입원 수속을 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재석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재석이 병원에 왔습니다. 숙취에 시달리는 얼굴이었어요. 하윤아, 괜찮아? 아침에 문자 보고 왔어. 이제 와요? 미안. 어제 부장님 송별회라 못 빠졌어.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뭐래? 많이 다쳤어? 다리는 괜찮은데 배가 계속 아파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하윤님, 복부 초음파 검사하러 가시죠. 계속 통증을 호소하시니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재석이 물었어요. 무슨 검사요? 심각한 건가요? 일단 검사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검사실로 가는 하윤. 재석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나 잠깐 회사 전화 좀 받고 올게. 하윤은 혼자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환자분, 보호자 있으신가요? 남편이 밖에 있어요. 같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재석이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궁과 난소에 심한 충격이 가해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손상이 있었던 흔적이 보이는데, 네, 무슨 말씀이? 출혈이 있었고 유착이 진행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임신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하윤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전 아직 30살인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명확합니다. 수술을 해도 가능성은 5% 미만이에요. 재석이 놀라며 물었죠. 그게 무슨... 아니, 왜 갑자기... 오토바이 사고의 충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았으면 나았을 수도 있는데 하윤은 더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니.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여보, 미안해요. 하윤이 울먹였어요. 뭐가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잖아. 하지만 재석의 목소리엔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느낄 수 있었어요. 3일 후 퇴원했습니다. 재석은 병원비를 내고 집에 데려다 줬지만 그뿐이었어요. 푹 쉬어. 나 회사 가봐야 해서. 네. 일주일 후 시댁에 갔어요. 명숙이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언제 애 가질 거야?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하윤이 입을 열려는 순간 재석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아직은 생각 없어요. 뭐? 너 정신 나갔니? 빨리 손주 봐야지. 하윤이가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하윤은 재석을 봤습니다. 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지? 아니, 말할 수 없는 거겠죠. 명숙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배달이 뭐가 중요해? 애를 낳는 게 먼저지. 혹시 일부러 안 낳는 거야? 배달이 좋아서?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 저도 낳고 싶어요. 하지만은 무슨, 배달부 주제에 애도 안 낳으면 뭐하러 우리 집에 왔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하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재석은 또 침묵했어요. 아내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하윤은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것도 서러운데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재석이 거실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혼하자, 하윤아. 갑자기 왜?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재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잘못됐어. 난 너한테 빚진 마음으로 결혼했고 넌 날 진심으로 사랑했지. 그래서 이혼이에요? 지금이라도 진짜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명숙이 거실로 나왔어요. 이혼 서류를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잘했어, 아들아.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어머님이 시킨 거예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명숙이 대답했죠. 그래, 내가 시켰어. 배달부에다가 애도 못 낳는 여자랑 왜 살아? 뭐라고요? 재석 씨,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재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계속 손주 얘기를 하시길래. 하윤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게 내 잘못인가요? 그날 사고 났을 때 당신이 왔다면. 그만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명숙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우리 집안대가 끊기게 생겼어. 돈도 없지, 집안도 없지, 애도 못 낳지. 내가 우리 집에 뭐하러 왔니? 하윤이 펜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 같은 여자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네요. 서명을 하면서 재석을 바라봤죠. 그날 당신을 살린 이 손이 오늘은 당신에게 버림받네요. 도장을 찍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근데 재석 씨 하나만 알아두세요. 하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당신이 먼저 날 버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재석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윤아, 이건 어쩔 수 없다고요? 아내가 사고로 아이를 못 낳게 됐는데 그래서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명숙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불임 여자랑 평생 살란 말이야? 하윤이 명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를 못 낳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집안에 아이를 낳고 싶지도 않았어요. 돈과 체면만 아는 이런 집에서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뭐, 내가 지금 우리 집을 모욕하는 거니? 모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배달하는 며느리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시어머니, 아내보다 체면과 대가 중요한 남편. 이게 정상인가요? 재석이 소리쳤어요. 그만해. 서로 상처만 주잖아. 상처요? 전 이미 만신창이에요. 당신들이 만든. 하윤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자유고 나도 자유예요. 다른 여자 만나서 대이으세요. 현관으로 향하는 하윤. 재석이 뒤에서 불렀죠. 하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윤이 돌아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끝인가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은 항상 그래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명숙이 마지막으로 독을 뱉었습니다. 그래, 가. 배달이나 평생 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누가 널 받아주겠니? 하윤이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를 받아줄 사람은 없어도 괜찮아요. 전 저 자신을 사랑하니까요. 당신들과 달리. 문이 닫혔습니다. 재석은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바라봤어요. 자신이 먼저 내민 서류. 하윤의 서명이 선명했죠. 엄마, 이게 정말 잘한 일일까요? 당연하지. 넌 더 좋은 여자 만날 자격이 있어. 하지만 재석의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커졌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그제야 재석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윤은 작은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혼 후 급하게 구한 월세방이었죠. 배달 알바로 번 돈으로 겨우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사님,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복귀 준비가 끝났다고 하십니다. 하윤의 표정이 달라졌죠. 알겠습니다. 내일 출근하죠. 전화를 끊고 하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버림받은 여자의 초라한 모습이었죠.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이제 진짜 나로 돌아갈 시간이야. 원룸 한구석에 놓인 배달 가방을 바라봤어요. 3년 동안 함께했던 동반자였죠. 고마웠어. 덕분에 많이 배웠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배달 유니폼 대신 명품 정장을 입은 하윤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강남의 초고층 빌딩, 한강로지스 그룹 본사였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죠.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정하윤 이사님 복귀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정만호 회장이 손녀를 맞았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하윤아, 고생했다. 할아버지 품에 안긴 하윤이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네. 정말 힘들었어요. 이혼했다며? 네. 버림받았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정만호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못난 놈이 내 가치를 몰라본 거야.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게 했던 거? 그래. 진짜 사랑을 찾길 바랐는데 실패했구나. 하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라 공부했어요. 사람들이 노동자를 어떻게 보는지, 돈과 지위가 없으면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래, 이제 내가 진짜 경영자가 될 준비가 됐구나. 탁상 공론만 하는 놈들과는 다르게. 네, 이제 현장을 아니까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비서 오유진이 들어왔습니다. 28배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죠. 이사님, 브리핑 준비됐습니다. 오유진 비서, 오랜만이네요. 네, 이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많이 야위셨네요. 하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이 사람을 야위게 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새 출발이니까. 오유진이 서류를 펼쳤어요. 이사님 부재 중 변동사항입니다. 특히 JS 물류라는 회사가 최근 급성장했는데 대형 프로젝트 입찰 준비 중입니다. 하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JS 물류 대표이사 윤재석. 이 사람이 대표라고요? 네, 작년에 법무법인 퇴사하고 물류회사를 인수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하윤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주 잘 알죠. 저를 버린 남자거든요. 오유진이 놀랐습니다. 이사님 전 남편이. 네. 저를 쓰레기처럼 버린 그 사람이에요. 정만호 회장이 물었습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라. 사적 감정으로 일하지 마. 걱정 마세요. 전 철저히 비즈니스로만 대할 거예요. 법과 원칙대로. 하지만 하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유진이 계속 보고했어요. JS 물류가 입찰하려는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 100억 규모 물류 통합 사업입니다. 그래요? 재밌네요. 저를 버리고 이제 제 회사에 손을 벌리는구나. 이사님, 입찰 심사는 누가 주관하시겠습니까? 하윤이 대답했죠. 제가 직접 하죠.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 공정하게라는 말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하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패에 전무이사 정하윤이라고 쓰여 있었죠. 책상에 앉은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도로에는 수많은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었어요. 윤재석,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나를 버린 걸 평생 후회하게 해줄게. 혼잣말이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구현이라고 하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죠. 한강로지스 전체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윤이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임원이 일어났죠. 정하윤 전무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하윤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하청업체 재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물류 파트너사는 전수조사할 겁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전무님, 그럼 기존 계약도 다시? 네, 맞습니다. 비리가 있는 곳은 가차없이 계약 해지할 거예요. 오유진이 귓속말로 물었죠. JS 물류도 포함인가요? 당연하죠. 사적 감정 없이 공정하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구내식당에 나타난 하윤을 보고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전무가 일반 직원석에 앉았으니까요. 전무님이 왜 여기에? 다 같은 직원인데요. 함께 먹어야죠. 하윤은 진심이었습니다. 배달하며 배운 것이었어요. 모든 노동은 귀하다는 것을. 한 직원이 물었죠. 전무님, 소문이 사실인가요? 정말 배달 알바를 하셨다고. 네, 맞아요. 3년 동안 했죠. 왜요? 재벌 집안인데.
하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현장을 모르고 어떻게 경영을 하겠어요? 물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달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겪어봐야죠.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오후 물류센터 현장 방문이었죠. 하윤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상하차 작업을 했어요. 전무님, 이런 일까지 하실 필요는 제가 매일 했던 일인데요. 오랜만이네요. 한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무님 손놀림이 완전 프로예요. 3년이면 프로 되죠. 하윤은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어요. 쉬는 시간에는 막걸리를 나눠 마셨죠.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돌아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중년 직원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전무님 같은 분이 위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하윤에게 오유진이 보고했습니다. JS 물류에서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요? 가격은 경쟁력 있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보유 차량 대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 같고 운송 실적도 의심스럽습니다. 하윤이 서류를 자세히 봤죠. 감사팀에 넘기세요. 철저히 조사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왜요? JS 물류 대표가 이사님 전 남편이라는 소문이 사내에 퍼졌어요. 하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어때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그날 저녁 정만호 회장이 하윤을 불렀어요. JS 물류 조사한다며? 네, 할아버지. 뭔가 이상한 게 많아요. 개인적 감정은 아니지? 아니에요. 정말 문제가 있어 보여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증거 없이 움직이지 마라. 우리도 상처받을 수 있어. 알겠습니다. 하윤은 야경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재석도 이 빌딩을 올려다보고 있겠죠.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JS 물류 사무실이 들떠 있었습니다. 대박! 한강로지스 100억 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떴습니다. 재석이 직원들 앞에서 외쳤어요. 이번이 우리 기회야. 이것 따면 업계 톱으로 올라간다. 직원들이 환호했죠. 재석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법무 쪽은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 충분히 가능해. 그때 문이 열리고 명숙이 들어왔어요. 아들, 좋은 소식 있다며? 엄마, 한강로지스 프로젝트 입찰할 거예요. 이것 따면 우리도 대기업이에요. 명숙이 기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 아들 빛을 보는구나. 그 배달부 며느리 버리길 잘했어. 재석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이내 웃음을 되찾았죠.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컴퓨터 화면 한쪽에 내부 문건이 잠시 스쳤습니다. JS 물류 허위 운송장 의혹 마이너스 내부 고발. 한편 하윤의 사무실이었어요. 오유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JS 물류가 입찰 참여 신청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무슨 제보? JS 물류 내부 직원이라는 사람인데 허위 운송장 발행과 유령 차량 등록을 했다고. 하윤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증거가 꽤 구체적이었죠. 일단 조용히 조사해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오유진이 나간 후 하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석,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정만호 회장실이었습니다. 하윤아, JS 물류 입찰 참여한다며? 네, 할아버지. 내 전 남편 회사 맞지? 맞아요. 공정하게 처리해라. 사적 감정으로 불이익 주지 말고. 당연하죠. 하지만 할아버지. 왜? 만약 정말 비리가 있다면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가차없이 처리해. 비리는 용납 못해.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재석은 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죠. 야, 근데 한강로지스 전무가 누군지 알아? 글쎄, 정하윤이라던데? 이름이 낯익은데. 재석이 술잔을 내려놨습니다. 뭐? 정하윤? 왜? 알아? 재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그 하윤이? 배달하던 그 하윤이? 아니야. 동명이인이겠지. 집에 돌아온 재석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강로지스 정하윤 전무. 기사가 떴어요. 사진도 있었죠. 이럴 수가. 분명 하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한강로지스 정만호 회장의 손녀. 3년간 현장 경험 후 복귀. 재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벌이었어? 하윤이가 재벌 상속녀였다고? 그때 명숙이 들어왔어요. 뭘 그렇게 봐? 엄마, 하윤이가 한강로지스 전무래요. 회장 손녀고. 명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그 배달부가? 화면 속 하윤은 아름답고 당당했어요. 그들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이제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팀이 하윤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JS 물류 관련 중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였죠. 허위 운송장 발행, 유령 차량 등록, 보험금 부정 수급. 증거가 다 있습니다. 하윤이 서류를 넘기며 읽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오유진이 놀라며 말했죠. 이 정도면 형사 고발감인데요. 사기죄의 횡령까지. 더 조사해 보세요. 확실한 증거를 모두 모으고. 그런데 이사님, 대표가 윤재석 변호사잖아요. 하윤이 감사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조사를 멈출 이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팀이 나간 뒤 오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사님, 괜찮으세요? 전 남편 회사를. 괜찮아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회사 일이니까. 하지만 하윤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봤어요. 재석, 당신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몰랐던 건가 아니면 변한 건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윤재석의 서명이 모든 불법 문서에 있었죠. 결국 당신은 이 손으로 살고 그 손으로 무너지는구나.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한편 JS물류 사무실이었습니다. 재석이 직원들을 다그치고 있었죠. 입찰 제안서 완벽하게 준비해.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 안 돼. 한 직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우리 차량 대수를 이렇게 부풀려도 되나요?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는데. 닥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시키는 대로만 해. 재석은 초조했어요. 하윤이 심사한다는 걸 알고부터 불안했죠. 그녀가 날 떨어뜨릴까? 아니야, 공정하게 할 거야. 하윤이는 그런 애였으니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 대표님? 한강로지스 감사팀입니다. 제출하신 서류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재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무슨 확인이요? 차량 등록증과 운송 실적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재석은 주저앉았습니다. 망했다. 다 망했어. 명숙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감사팀에서 조사한대요. 서류를 제출하래요. 그게 뭐가 문제야? 실제 차량이 서류의 3분의 1도 안 돼요. 가짜로 만든 거거든요.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뭐,
너 미쳤어? 사기친 거야? 돈이 급했어요. 회사 키우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때 재석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내일 오후 2시 한강로지스 본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감사팀. 재석은 알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날 밤 하윤은 보고서를 정리하며 씁쓸해했어요. 한때 사랑했던, 아니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이 이렇게 추락했다니. 그래도 법은 지켜져야 해. 공정하게, 냉정하게. 오유진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이사님, 내부 고발자가 연락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내부 고발자요? 네, JS 물류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하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준비해 주세요. 내부 고발자를 만난 후 감사팀장 김민수가 하윤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JS 물류 내부 고발자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리부 직원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김민수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저는 JS 물류 경리부의 박지영입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매달 가짜 운송장을 만들라고 시켜요. 실제로는 차량이 30대뿐인데 100대로 부풀려서. 하윤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네, 원본 장부를 복사해 왔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한강 다리 아래 비밀 장소였어요. 하윤은 변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죠. 한 여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수척한 여성이었습니다. 박지영 씨? 네. 정 전무님이신가요? 맞아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진짜 장부예요. 3년치 비리 내역이 다 있어요. 하윤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윤재석의 서명이 모든 페이지에 있었죠. 이런 범죄를 왜 지금까지. 무서웠어요. 윤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라 법적으로 우리를 협박했거든요. 하지만 더는 못 견디겠어요. 박지영이 울먹였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죄송해요. 하윤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양심을 지켰잖아요. 전무님, JS 물류 직원들은 다 피해자예요. 윤 대표와 그 어머니만 나쁜 사람이에요. 어머니요? 이명숙 씨도 관여했나요? 네, 자주 와서 장부 조작을 지시했어요. 이렇게 해야 우리 아들이 성공한다면서. 하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알겠어요. 박지영 씨는 보호해 드릴게요. 신원은 절대 밝히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약속해요. 그리고 JS 물류가 망해도 다른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요. 한강로지스에서. 박지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하윤. 오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윤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형사고발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럼 바로. 잠깐. 하윤이 창밖을 봤어요. 재석, 정말 이렇게까지 타락한 거야?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오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사님, 혹시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어서. 하윤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내일 감사 결과를 발표해요. 공식적으로. 그럼 JS 물류는 끝이겠죠. 완전히. 그날 밤 하윤은 집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옛날 사진이 있었어요. 재석과 찍은 결혼 사진이었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당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버린 거였네.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감사팀이 총출동했어요. JS 물류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국세청 합동조사팀도 준비됐습니다. 검찰도 대기 중입니다. 하윤이 일어섰습니다. 시작하세요. 법과 원칙대로. 오유진이 말했죠. 이사님, 입찰 미팅이 내일이에요. 윤재석 대표가 올 텐데. 알아요. 그때 모든 게 끝나겠죠. 하윤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요. 비리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설령 그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입찰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JS 물류 사무실은 난리가 났어요. 대표님, 감사팀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들고요. 재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죠. 뭐, 지금 당장? 네, 국세청이랑 검찰도 같이 왔어요. 하지만 재석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입찰 미팅은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일단 미팅은 간다. 변호사 불러. 한편 JS 물류팀이 한강로지스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재석은 손에 땀을 쥐고 있었죠. 자, 모두 침착해. 오늘만 잘하면 돼. 직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감사팀 조사 소문이 퍼져 있었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녕하세요. 한강로지스 전무 정하윤입니다. 재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하윤?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저분이 전무님? 대표님이 아는 사이인가? 하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업무 중입니다. 윤 대표님. 발표 시작하시죠. 재석은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JS 물류는 말을 더듬었죠. 하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으니까요. 오유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발표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출하신 차량 100대 실제로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건 감사 결과 30대만 확인됐는데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네요. 이건 사기 아닙니까? 재석이 변명하려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실수가. 하윤이 감사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실수요? 3년간 지속적으로 허위 운송장을 발행하고 유령 차량으로 보험금을 타낸 게 실수인가요? 하윤아, 나 전무님이라고 부르세요. 그 말이 재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하윤이 일어섰습니다. 윤재석 대표, 당신은 변호사였죠?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니 실망입니다. 재석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윤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요? 내가 사고 났을 때 당신은 나한테 기회를 줬나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를 몰랐으니까요. 하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그날 내가 살린 사람이 이렇게 추악한 범죄자가 될 줄은 몰랐네요. 오유진이 말했습니다. JS 물류는 입찰 자격 박탈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재석이 쓰러질 듯 비틀거렸어요. 끝이야. 다 끝났어. 하윤은 회의실을 나가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오유진이 물었죠. 이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하윤의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회의실에 남겨진 재석은 망연자실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죠. 대표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는 망한 거예요? 우리 월급은요? 재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요. 밖에서 명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니? 됐어? 재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뭐, 그년이 떨어뜨린 거야?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그제야 재석은 깨달았습니다. 하윤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걸 망친 거라는 걸. 일주일 뒤였습니다. JS물류는 입찰 탈락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대기업 납품업체 비리 적발, 전직 변호사가 주도한 조직적 사기, 유령 차량으로 수십억 편취, JS물류 대표 구속 위기, 기존 거래처들도 줄줄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윤 대표, 우리도 계약 해지할게요. 범죄 회사랑은 거래 못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거래 중단이에요. 재석은 매일 검찰청을 드나들었어요. 변호사 자격도 정지됐죠. 윤재석 씨, 당신은 법조인으로서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집에 돌아온 재석, 명숙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멀쩡한 로펌 때려치고 무슨 물류 사업이야. 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 하윤이가 재벌이었다니. 우리가 그런 며느리를 쫓아냈다니. 명숙은 가슴을 쳤어요. 내가 미쳤지. 8천억 자산가 며느리를 배달부라고 무시하고 애도 못 낳는다고 쫓아내고. 재석이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못 낳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방치한 사고 때문이었어요. 뭐, 그날 밤 하윤이 다쳤을 때 전 회식 중이라고 전화 끊었어요. 그 사고로 하윤이. 명숙이 주저앉았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거야. 한 카페였습니다. TV에서 하윤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 전무님은 정말 배달 알바를 하셨나요? 네, 3년간 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 그런 힘든 일을? 현장을 아는 게 경영의 기본이죠. 물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겪어야 진짜 경영을 할 수 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근 JS물류 비리 적발도 주도하셨다고요? 공정하게 심사했을 뿐입니다.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하니까요. JS물류 대표가 전 남편이라는 소문이. 하윤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죠. TV를 보던 재석과 명숙.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무시했던 그 며느리가. 명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한 거야. 금덩어리를 돌멩이라고 차버린 거야. 재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죠? 윤 대표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출국 금지도 떨어졌고요. 재석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하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도, 범죄를 저지른 것도. 그날 밤 재석은 하윤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녀. 배달 가방을 들고도 환하게 웃던 그녀. 세상은 이런 손들이 돌리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진짜 보물을 곁에 두고도 몰라봤다는 걸. 어둠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빛은 보이지 않았어요. 산업진흥포럼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하윤은 대기실에서 연설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10분 후 시작입니다. 청중이 1000명 넘어요. 알겠어요. 오유진이 연설문을 보더니 놀랐죠. 이사님, 오늘 연설. 평소와 다르네요. 좀 개인적인 내용이.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요. 진짜 제 이야기를. 하윤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CPR을 했던, 배달 가방을 들었던, 이혼 도장을 찍었던 그 손이었죠. 이사님, 혹시 괜찮으세요? 표정이. 괜찮아요. 그냥 많은 생각이 나서요. 정만호 회장이 들어왔어요. 하윤아, 준비됐니? 네, 할아버지. 오늘 연설이 특별하다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요. 그리고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주제야. 내가 직접 겪었으니까 더 설득력 있겠지. 할아버지도 VIP석에 계실 거죠? 당연하지. 내 손녀 연설인데. 정만호 회장이 나가고 하윤은 다시 연설문을 받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순간 당신도 그 수준이 됩니다. 이 문장에서 멈췄어요. 재석과 명숙의 얼굴이 떠올랐죠. 오유진이 말했습니다. 이사님, 혹시 이 연설 JS 물류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알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대 담당자가 들어왔어요. 정 전무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하윤이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더 이상 배달 알바생도 무시받던 며느리도 아니었죠. 8천억 기업의 후계자이자 자신의 경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리더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윤은 생각했어요. 이 연설이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되겠지. 무대 옆에서 대기하던 중 오유진이 속삭였습니다. 이사님, 로비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누구요? 윤재석 씨와 그의 어머니예요. 보안팀이 막았는데 꼭 연설을 듣고 싶다고. 하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들여보내세요. 네. 정말요?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들도.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음은 한강로지스 그룹 정하윤 전무님의 특별 연설이 있겠습니다. 주제는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하윤이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1000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마이크 앞에 선 하윤. 심호흡을 했어요. 객석 한쪽에서 재석과 명숙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안녕하세요. 정하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하윤을 비췄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커피를 누가 배달했는지 아시나요?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점심 도시락은요? 택배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하윤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했으니까요. 웅성거림이 일었죠. 8천억 기업 후계자가 배달을? 3년 동안 저는 새벽의 빗길을 달렸습니다. 여름의 땡볕 아래서 겨울의 칼바람 속에서 물건을 날랐어요. 때로는 무시당했고 때로는 모욕당했습니다. 객석의 재석과 명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달부 주제에 우리 집안에 왜 왔니? 청중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돌려요, 어머님. 하윤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분은 제가 8천억 기업의 상속자인 줄 몰랐어요. 배달복만 보고 판단했죠.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한 기업인이 불편한 듯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순간 당신도 그 수준이 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하윤은 손을 들어 멈췄죠. 배달하는 손이나 경영하는 손이나 모두 같은 손입니다. 다만 하는 일이 다를 뿐이죠.
그 손들이 모여서 세상을 움직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새벽에 배달원들, 물류센터 직원들, 청소 노동자들. 이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아침 커피도, 점심 식사도, 깨끗한 사무실도 없을 겁니다. 정만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제가 겪은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리죠. 한 남자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직업을 부끄러워했죠. 결국 그는 저를 버렸습니다. 재석이 흐느꼈어요. 명숙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남자는 지금 범죄자가 되어 구속을 앞두고 있어요. 누가 더 부끄러운 사람일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배달을 하며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은 직업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걸. 정직하게 일하는 모든 손들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하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들로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한강로지스는 앞으로 모든 협력업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겁니다. 배달원, 물류직원, 청소 노동자 모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연설이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순식간에 1000명이 모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하윤에게 오유진이 말했죠. 최고였어요, 이사님. 모두가 감동받았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로비에서 재석과 명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재석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윤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하윤은 그들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죠. 이제 아셨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엮일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밤이었습니다. 한강로지스 빌딩 옥상에 하윤이 서 있었어요.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죠. 도로 위에는 수천 대의 오토바이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새벽 배달을 시작하는 라이더들이었어요. 오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차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하윤은 유리 케이스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배달 장갑 한 켤레가 있었죠. 3년 동안 함께했던 장갑이었습니다. 이걸 왜 보관하세요? 오유진이 물었어요. 잊지 않으려고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하윤이 장갑을 들어봤습니다. 구멍이 나고 해진 장갑이었죠. 이 손으로 한 사람을 살렸어요. 비 오는 밤에. 오유진이 놀랐습니다. 그게 윤재석 씨였군요? 네. 그리고 이 손으로 배달을 했죠. 무시당하면서도. 하윤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으로 이혼 도장을 찍었고 이제는 8천억 기업을 이끌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이사님.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만호 회장이었어요. 하윤아, 오늘 연설 최고였다. 자랑스럽구나. 고마워요, 할아버지. 이제 진짜 경영자가 됐어. 현장을 아는, 사람을 아는 경영자. 통화를 끝낸 하윤은 다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재석은 구속을 기다리고 있겠죠. 명숙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윤이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평범한 손들이 모여서 만드는 기적이죠. 배달하는 손, 청소하는 손, 요리하는 손. 그 모든 손들이. 오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윤이 장갑을 다시 케이스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가시죠. 내일도 할 일이 많으니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CPR을 했던 순간을. 그때는 몰랐죠. 그 일이 이런 운명으로 이어질 줄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모든 경험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1층 로비를 지나는데 청소 노동자가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무님. 아니에요, 제가 더 수고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하윤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청소 노동자는 놀랐지만 곧 환하게 웃었죠. 차에 오른 하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전무님? 집으로요. 아, 잠깐 편의점에 들러주세요. 편의점이요? 네. 배달 라이더분들께 음료수라도 사드리려고요. 추운데 고생하시잖아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하윤을 봤어요. 8천억 기업 후계자가 배달원들을 챙기다니. 편의점 앞 하윤은 따뜻한 음료를 한 아름 샀습니다. 마침 배달원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여기요, 드세요.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손님이. 아, 감사합니다. 배달원들은 놀랐지만 고마워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한때 자신들과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하윤은 미소 지으며 차에 올랐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들에 의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모든 손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 손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움직이니까요.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행운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월의 반전이었습니다.